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막노동하는 집안 딸이 며느리가 된다고? 우리 아들은 교사야. 이 결혼 절대 안 돼.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기로 한 준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1년이 지날 무렵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 될 사람이 왔구나. 어서 와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십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 무슨 조건인데? 혼수로 아파트 하나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예단은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혼수가 아니라 장사였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저는 직접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막노동하는 집안 딸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은 교사인데 체면이 있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꾼이 아니라 30년 경력의 전문 목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직업이 결혼에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에휴,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말투부터 싸가지가 없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내 조건 들어. 안 그러면 결혼 없어.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왜 그래 갑자기? 나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어. 우리 쪽에서 파혼할게. 잠깐,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기다려줘. 아니, 이미 마음 정했어. 앞으로 행복해.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깜짝 놀란 엄마가 급히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딸, 준호 어머니라는 분이 집에 오셨는데 너무 화가 나셔서 대화가 안 되는 지경이야.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소파를 뒤집고 화병을 깨뜨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파혼을 해? 책임져?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파혼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닥쳐.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감히? 어머님은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그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만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그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집을 원상복구하시고 손해배상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결국 그쪽 어머니는 며칠 후에 청소업체를 보내서 저희 집을 완전히 정리했고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입금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깊은 상처를 안고 혼자 남겨졌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도 아팠지만 제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당한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혼 후 몇 달 동안 저는 집과 작업실만 오가는 무기력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 친구인 수진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 좀 내버려둬.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왔지. 나 요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귀여운 강아지들 보면 기분 좀 나아질 거야.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처음 방문한 유기견 보호소는 의외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어요. 보호소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얘는 믹스견인데 이름이 초코예요. 3개월 전에 길에서 구조됐어요. 보호소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초코를 쓰다듬었고 초코는 제 손을 핥으며 반겨주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강아지들의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견사를 청소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분은 보호소 직원분과 친한 듯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봤던 불독이 궁금해서요. 상처 잘 아물었나 확인하러 왔어요. 원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수의사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 새로 오신다던 봉사자분이신가 봐요. 인사드릴게요. 전 이 근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 보니까 익숙하신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세요? 아니요, 봉사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너무 예뻐서 자꾸 오게 되네요. 그렇군요. 저도 여기 자주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그분의 미소가 따뜻했고 첫인상부터 편안하고 신뢰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보호소에서 민준 씨를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와, 멋진데요. 저도 그림 좋아하는데 혹시 작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고 민준 씨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이 그림 스타일 정말 독특하고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병원 일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봉사 오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사실 저희 병원이 여기서 좀 멀긴 한데 이 아이들 보면 그냥 발걸음이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봉사활동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남자친구와의 일 때문에 남자에게 경계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 손꼽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후에 부모님의 병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병원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집안이 좋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의 고민이 있거든요. 지연 씨는 어떠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목수요? 정말 멋진 직업이신데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야 하잖아요.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했는데 이 사람은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제 친구 중에 건축 설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목수를 만나면 건물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문 기술이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를 다시 보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민준 씨는 데이트할 때도 항상 배려심이 넘쳤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귄 후에 민준 씨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부모님도 너 보고 싶어 하셔.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또다시 아버지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버지 직업 알고 계셔? 응, 다 말씀드렸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 하시더라. 걱정 마. 민준 씨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지연아, 괜찮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단아한 인상의 시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민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민준이 아빠도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위험 있는 모습의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오, 왔구나. 민준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앉아. 원래 우리 집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 아버님이 목수 일을 하신다며? 정말 대단한 일이지. 요즘 그런 장인 정신 가진 분들 찾기 힘든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목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진짜 베테랑이시네. 예전에 우리 병원 리모델링 할 때도 좋은 목수분 찾느라 고생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줘. 실력 있는 분들이 정말 귀하거든.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저 아이가 겉으로는 의젓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민준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혹시 과거에 안 좋은 일 있었다고 들었어요. 파혼도 당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라지 마요.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건 지연 씨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집안과 인연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사람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 어머님, 우리 며느리 삼고 싶어요. 지연 씨 같은 따뜻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지만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시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와 악수하시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사돈어른 따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되어서. 집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좋아야지. 사돈어른께서 평생 장인으로 일하시며 보여주신 성실함과 근면함, 그게 따님한테 다 배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오셨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존중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2년 과정인데 너도 같이 갈래? 미국? 그럼 나는 거기서 뭐해? 당연히 너도 공부하는 거지. 네가 항상 그림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잖아. 미국에 좋은 아트 스쿨 많아. 우리 같이 가서 공부하자. 시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셨습니다. 지연아, 이 기회에 너도 실력 더 키워봐.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민준 씨는 존스 홉킨스에서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았고 저는 비주얼 아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어요. 유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유학 2년 차, 제 작품이 뉴욕의 어느 갤러리에서 전시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유명 출판사의 에디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여러 출판사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유명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제 작품이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병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했어요. 저도 유학 중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대기업 광고 일러스트 작업도 맡았고 유명 작가들의 책 표지 작업도 할 수 있었죠. SNS 팔로워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개인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작가님, 이번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작품도 거의 다 팔렸어요. 갤러리 디렉터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파혼의 상처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성공한 작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병원에 같이 가자. 아버지가 한번 병원에 놀러 오래. 그래, 좋아. 당신 일하는 곳 궁금했어.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입원 병동과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진 대형 병원이었어요. 정말 크다.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니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거야. 나도 이제는 이 병원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 우리는 병원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운명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도 저를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잠시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는 분이야? 대답하기도 전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는 사이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사이잖아요. 그때 생각나네. 막노동꾼 딸이라고 했던가?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다 옛날 일이에요. 근데 지연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설마 아프기까지 한 거 아니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남자친구랑 같이 왔나 보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누굴 만나려나 했더니. 저기 말씀 좀 조심하시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웃음네. 지연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 아들 놓친 거 후회되죠? 전혀요. 오히려 그때 파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 파혼하고 지금은 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바로 그때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팔짱을 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잖아요. 아, 우리 며느리. 미안해. 엘리베이터 탔다가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예요. 바로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죠?
며느리라는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준아, 거기서 뭐하니? 지연이도 왔구나. 아버지, 민준 씨가 시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전 남자친구 어머니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님? 시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둘이 병원 구경 온다더니 벌써 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렇게 서 있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분들이 지연이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장인어른을 막노동꾼이라고 모욕하더라고요. 민준 씨의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이분이 부원장님 부인이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바들바들 떨며 저희 시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 원무과장이 지나가다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봐. 원무과장이 며느리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혜진 선생님이고요. 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는 정혜진의 시어머니예요. 오늘 며느리 보러 이 병원에 왔다가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혜진 선생, 석 달 전에 들어왔지?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 이 선생 근무 태도 어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여러 번 들어왔고 실력도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뒤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장의 말에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깐, 정 선생은 가만히 있게. 그리고 과장은 지금까지 정 선생 근무 기록 다 검토해서 보고서 올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당연히 당신 잘못이지. 우리 며느리한테 막노동꾼 딸이라고 했다며.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도가 조용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녀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지연 씨, 아니 부원장님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며느리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주머님,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폭력 휘두르셨던 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막노동꾼이라는 표현 정말 듣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전문 목수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무과장이 정혜진의 인사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파일을 펼쳐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력서부터 허술하네. 의과대학 성적도 하위권이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도 겨우겨우 통과했네. 원장님, 사실 정 선생은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인맥? 누구 인맥? 내과 김 과장이 추천했습니다. 김 과장 대학 선배 딸이라고 해서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과 김 과장 지금 어디 있어? 회진 중일 겁니다. 당장 불러? 몇 분 후에 50대 중반의 내과 과장이 헐레벌떡 저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과장, 정혜진 선생을 자네가 추천했지? 네, 그게. 이 사람 실력이 어떤지 알고 추천한 거야. 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장, 솔직하게 말해봐. 이 사람 실력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배가 간곡히 부탁해서. 그래서 우리 병원을 인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야. 실력 없는 의사 한 명 때문에 환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알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무과장, 정혜진 선생 관련 컴플레인 기록 다 가져와. 네, 원장님. 잠시 후 원무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정 선생에 대한 컴플레인이 총 27건입니다. 27건? 겨우 석 달에? 시아버지께서 파일을 넘기며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자에게 반말, 진단 오류로 인한 재검사 3건, 처방 실수 2건, 수간호사와의 마찰.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의사가 아니라 완전 사고뭉치잖아. 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원장님,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일이 바빠서. 바빠서? 바쁘다고 환자 진단을 잘못해도 된다는 거야. 남편이 그 파일을 넘겨보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난달에 당뇨병 환자한테 혈압약을 처방했네요. 다행히 약사가 확인해서 사고를 막았다고. 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혜진 선생, 당신 의사 맞아? 당뇨병 환자한테 혈압약을? 이건 초보적인 실수도 아니고 완전히 무능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 의사가 정신없다는 핑계로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고 생각해. 원무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병원? 네, 정 선생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첫 직장으로 간 병원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이유는 환자와의 마찰, 동료 의사들과의 불화, 그리고 원무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진 않았지만 병원 측에서 조용히 해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의료 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환자 차트를 잘못 읽어서 수술 전 처방을 잘못 내렸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정혜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차트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정 선생 조용히 해. 시아버지께서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헷갈린다고? 그게 변명이 돼? 당신은 의사 자격이 없어? 김 과장도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당신도 책임져야지.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도 문제지만 3개월 동안 27건의 컴플레인이 올라왔는데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김 과장, 당신도 당분간 직위 해제야. 반성문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도 정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혜진 선생,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이 피해봐요. 백으로 들어와서 환자들 생명 가지고 장난치고 동료들한테 피해주고 이게 의사가 할 짓이에요? 부원장님. 오늘부로 모든 업무 중지하고 처분을 기다리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환자들한테 위험해요. 시아버지께서 병원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 병원 밖으로 모셔드려. 그리고 앞으로 정 선생도 병원 출입금지 시키게.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전 남친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의사라고요. 정혜진과 그 아주머니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정혜진 선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 우리 병원에서 해고된 건 확실하고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의료계가 좁거든. 소문 금방 퍼져. 그 사람도 불쌍하긴 하네. 불쌍해? 지연아, 그 사람은 환자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어.
동정할 가치도 없어. 그렇게 사건이 처리가 되고 몇 달 후, 제 대학 친구 수진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연아, 너 예전에 준호 소식 들었어? 준호? 아니, 무슨 일인데? 이혼했대. 그 의사 며느리랑. 며느리가 병원에서 잘리고 나서 개인 병원 차렸는데 실력 없고 불친절하다 소문 나가지고 폐업 직전이라더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 맨날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부모님하고도 연락 끊었대. 자기 인생 망친 건 다 엄마 때문이라면서? 너는 정말 잘 빠져나온 거야. 그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정혜진 씨가 이혼했대.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실력 없는 사람이 오만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법이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해. 동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주말에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요즘 일은 잘 되니? 네, 다음 달에 개인 전시회 또 열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지, 여보? 시아버지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막노동꾼의 딸이라며 무시당하고 파혼당했던 저였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파혼 덕분에 진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욕심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쳤고 결국 자신도 불행해졌습니다. 반면 저는 따뜻한 가족,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까지 모두 얻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최고의 행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을 판단하는 건 직업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에 대해 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기에 당연히 신중해야겠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파혼이 더 낫다는 생각, 저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실은 저 역시 한 번 파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억지로 부당한 일을 참고 결혼까지 했더라면 그 뒤에 펼쳐질 인생은 오롯이 제 몫이었겠지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황당했던 일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 국립대를 졸업했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언니와 오빠가 있고 집에서는 막내라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서울에 사옥을 짓게 되었고 저는 스스로 지원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서울 근무를 결정하자 부모님은 작지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아늑한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혼자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4년쯤 열심히 일을 하며 서울 생활을 즐기다 보니 저는 어느덧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죠. 2살 연상의 그는 자상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과 본가의 거리 탓에 저희 가족은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교제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남자 쪽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위로 먼저 장가간 형이 한 명 있으며 현재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여느 커플과 다르지 않았어요. 낮에는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 후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맛집도 찾아다니고 주말엔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게 된 것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지영아, 이번 주에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엄마가 너 꼭 보고 싶다 하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긴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첫 인사를 하러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대화는 의외로 편안하더라고요. 나는 아들만 둘을 키워서 그런가? 딸 키우는 재미를 못 느꼈어. 지영이는 위로 오빠랑 언니도 있다면서? 맞아요. 언니 오빠는 둘 다 결혼했어요. 그렇구나. 어머님이 아주 좋으셨겠네. 그날 어머님은 내내 웃는 얼굴이셨고 남자친구도 어머님께 무척 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앞으로 이 가정과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통해 제 번호를 받아가셨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뿐 아니라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여기 맛있네. 반찬도 잘 나오고. 원래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자주 오는 집이에요. 지영이 너네 회사가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연봉은 얼마나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인가? 갑작스러운 연봉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무척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나, 대기업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받아? 우리 아들보다 연봉이 더 높네. 어머님은 유쾌하게 받아들이셨고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왕래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에 부모님 역시 좋은 인상을 받으셨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는 구체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생일날에 저희 집에서 보낸 떡을 챙겨간 저는 기분 좋게 그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엄마가 생일상 차려놓고 너랑 꼭 같이 오라셨어. 솔직히 저는 그날 남자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를 위해 유명한 셰프의 레스토랑에 몰래 예약까지 해뒀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인사와 일상 속에 그렇게 많은 계산이 숨어 있을 줄은요. 아무튼 어머님의 초대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겠다 싶어 과일 한 상자를 사서 남자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영이 왔네? 오늘은 둘이 보내야 했던 날인데 괜히 내가 방해가 된 건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떡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 생일이라고 보내셨어요. 어머, 많이도 챙기셨네. 어디 보자. 맛있겠다. 잘 먹겠다고 꼭 전해드려. 그날 저녁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미역국과 갈비를 먹으며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조금 가까워진 이유라 그런지 대화도 한결 편안해졌죠. 하지만 갑작스레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지영이 너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더라? 아, 저 국립대 K대 나왔어요. 아, 맞다. 그랬다고 했지. 근데 지영이는 다 좋은데 학교가 좀 아쉽다. 그치? 서울에서 대학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국립대예요. 커트라인도 꽤 높았고요. 그렇긴 해도 비슷한 점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고 마치 제 학벌이 이 관계의 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대학에 대해 잘 모르는 어머님은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름값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지방대는 지방대라는 인식이 어머님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곧장 말했죠.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예전뿐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 알겠어. 이해는 해. 근데 계속 설명해도 들으려고 안 하시는 건 좀 속상하네.
남자친구는 오히려 K대가 본인 학교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말 속에서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서울로 대학을 갈까 고민도 했었지만 부모님이 막내딸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걸 불안해하셔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녔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가 하나씩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듯 자주 서운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일찍 안 오더라. 너희 둘이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괜히 아들을 뺏긴 기분이야. 저희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퇴근하고 밖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농담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부터 데이트하는데 돈을 다 쓰는 건지 나한테 용돈도 안 주더라. 좀 섭섭하네. 너희들 결혼하면 지영이가 나 좀 챙겨줘야겠지? 그제야 저는 어머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생활비는 전적으로 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용돈은 얼마나 드리고 있어? 형이랑 나랑 반씩해서 100만 원씩 그런데 상황 따라서 조금 더 드리기도 해.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 직접 월급을 관리하셨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결혼 후에도 비슷하게 용돈을 드리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우리가 벌어서 어머님을 챙기면 되는 거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그 상황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역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에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본가에 다녀간 이후로 양가 부모님과 날짜를 조율했고 드디어 양가가 처음 마주하는 날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제 학벌 이야기가 또 나오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실 텐데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지영이가 참 야무져요. 저희 집에 몇 번 왔는데 과일 깎는 거 하나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사실 집안일은 잘 몰라요. 공부만 하고 바로 일을 하느라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살다 보면 다 배우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도 겸손하게 받아주시고 분위기는 비교적 훈훈했습니다. 형편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저희 쪽에서 집을 준비할 여력도 있었지만 남자친구 역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었기에 둘이 함께 마련하기로 얘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게 원만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정말 잘 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수며 예단 같은 건 복잡하게 하지 말자며 먼저 선을 그으셨고 우리 가족 역시 그 말에 따라 간소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정말 결혼이 가까워졌구나 싶었죠. 회사 동료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기뻐해 주었고 그중 가장 신난 사람은 저희를 연결해 준 동료였죠. 지영아, 너희 결혼하면 나 옷 한 벌 안 해줘? 그 말 왜 안 하나 했다. 진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농담으로 한 말인데. 아무튼 너희들 결혼해서 잘만 살아. 난 그거면 돼. 그녀는 옷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며 웃어주었고 저도 그 말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일단 회사에 휴직을 냈습니다. 살림이나 요리는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평일 낮 시간에 여유롭게 결혼식장이나 신혼집 후보를 추려보고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가구도 고르고 미래의 집을 꾸릴 상상을 하며 들뜬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마주한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나다. 너 지금 어디니? 회사니? 아니요, 요리학원이요. 방금 수업 끝나서 이제 정리 중이에요. 아이고, 진짠가 보네. 정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야? 아들이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결혼 준비 때문에 잠시 쉬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면 다시 다닐 거예요. 아니, 요리고 뭐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쉬는 거라고 거듭 설명드렸지만 어머님은 아예 제 말을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돈 안 벌고 집에서 살림만 하려는 며느리는 별로야. 그럼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살고 나도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잖아. 절대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외벌이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어머님은 자기 할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제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머님의 걱정을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머님이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을 계속했어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잡히고 신혼집 계약도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함께 혼수를 준비했고 요리 수업도 성실히 다녔어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요리를 연습해 남자친구에게도 해주고 어머님께도 몇 번 음식을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토록 자주 문자를 보내시던 어머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은 내가 만든 음식은 드셨대? 맛있게 드셨다고 했어. 근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아마 바쁘셔서 그럴 거야.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게 애써 넘기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자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바쁘기도 하고 굳이 뭐. 그래도 결혼 전 마지막 생신인데 선물은 드리고 싶어. 그는 시큰둥했지만 저는 결국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에 백화점으로 향했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스카프를 고르게 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했고 활용도도 높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죠.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기분 좋게 선물을 들고 나오던 저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따가 어머님 댁에 들러야겠다. 생각하며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볼까 했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예복을 입은 남자친구는 어떤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정중한 자세, 격식 있는 분위기, 누가 봐도 맞선을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비슷한 사람과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며 마음을 다잡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나 잠깐 밖에 나와 있어. 어디 밖인데? 그게 친구랑 같이 있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제가 아는 친구 이름을 말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새겨졌습니다. 커피숍 한가운데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있는 남자친구. 결국 저는 카메라를 켜고 그 모습을 확대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백화점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오빠가 있길래 와본 거야. 근데 친구랑 같이 있다며 이 사람이 오빠 친구야? 남자친구는 얼떨떨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주 앉아있던 여자 역시 얼굴이 굳어졌죠. 누구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요? 이 사람 여자친구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쪽은 누구세요? 여자는 당황한 듯 말문이 막힌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결혼할 여자 놔두고 나랑 선보러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래도 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봐. 그는 오히려 맞선녀를 신경 쓰는 듯한 말투로 저를 달랬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상황에서 내가 아닌 그녀를 먼저 배려하는 그의 태도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맞선 여도 곧이어 물잔을 들고 그에게 똑같이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 자리를 떠났죠. 그제야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오며 말을 쏟아냈어요. 지영아, 나 내가 원해서 선본 거 아니야. 엄마가 하도 보라고 해서 억지로 나간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라면 다 하는 거야? 오빠 생각은 없어? 그가 뒤따라와 뭔가를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카프를 산 매장으로 돌아가 환불을 하고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 말 좀 들어달라며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그의 집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어준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보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먼저 보였습니다. 네가 가서 선짜리 깽판 친 거냐?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선을 보게 하시다니요? 너는 도대체 거길 어떻게 알고 간 거야? 회사도 안 다니고 시간 많아서 우리 아들 뒤만 졸졸 쫓아다닌 거야? 뭐라고요? 잠시 뒤에 남자친구도 집에 도착했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말 좀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됐고 나 몰래 선볼 거였으면 최소한 백화점 근처 카페 같은 데서는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 내가 자주 가던 곳인데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거야? 그때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너 아직도 얘한테 말 안 한 거야? 무슨 얘기요? 어휴, 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너희 결혼 그만하라고 말했잖아. 못 들었니? 난 너희 결혼 허락 못해. 여기서 파혼해. 당장 끝내. 어머님 왜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뭘?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너 처음엔 나한테 결혼해도 계속 일할 거라고 했지? 근데 너 회사 그만뒀잖아. 내 말을 들었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잠시 쉬는 거였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결혼 준비한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설마 잘린 거야? 너 결혼한다고 해고당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왜 그만두겠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이제는 내 앞에서 소리까지 질러? 네가 지방대 나온 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직장은 괜찮아 보여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런데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일하면서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네 집도 지방이잖아. 너희 부모님 그 큰 집 마당 있는 집. 사실 그런 거 지방에선 흔해. 우리야 서울에 평수 좋은 집 사느라 힘들었는데 아마 우리 집이 너희 집이 몇 배 가격일걸? 그래도 내가 참 많이 양보한 거야. 그런데 네 부모란 사람들 딸을 서울 남자랑 결혼시킨다면서도 참 나몰라라더라. 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상견례 이후엔 전화 한 통 없던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부모님까지 모욕당한 제 가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서울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의 품격까지 재단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이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결국 어머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이해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똑같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지영아, 사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미리 말을 못했어. 진짜 미안하다. 나랑 깔끔하게 헤어지고 나서 선을 봤으면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었지. 지금처럼 몰래 만나고 내가 사준 예복까지 입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그건 아니잖아.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게 몇 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 앞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진짜라니까. 더 어이없었던 건 어머님이 그 상황을 두둔하는 태도였습니다. 지영이 너가 학벌만 좀 더 좋았어 봐라. 우리가 파혼 얘기 나오기나 했겠어? 게다가 회사까지 잘리고 진짜 골칫덩어리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 회사 잘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예요. 아빠가 결혼 준비 바쁘니까 잠시 쉬라고 하셔서 쉰 건데 그걸 마음대로 잘렸다고 단정 짓고 얘기하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뭐? 너희 아빠 회사? 어머님과 남자친구 둘 다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 배경을 앞세워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었죠. 근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너 어차피 끝난 사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 다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몰래 선보게 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셨죠. 파혼 얘기요?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먼저 하자는 게 맞겠네요. 결혼 준비 다 해놓고 저 몰래 딴 사람 만나고 그게 예의인가요? 이 결혼을 업게 된 책임은 오빠와 어머님 두 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혼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예단 예물 정리까지 전부 책임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모두 쏟아냈다는 후련함보다 한없이 멍한 기분이었어요. 제 파혼 사실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을 때 아빠는 말문을 잃으셨고 엄마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야? 너 몰래 선을 봤다고?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영이 넌 괜찮아? 얘기 꺼낸 것만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이야기 도중 저는 무심결에 그들에게 아빠 회사라는 사실까지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아빠 회사라는 건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 외엔 말한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몇 명만 알고 있는 거고 명목상으론 결혼 준비가 아닌 건강상 무급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은 결혼하고 가족이 되고 나면 자연히 알게 될 일이었고 저는 제 스스로를 그런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제 진심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동안 바보처럼 요리 배우러 다니고 엄마와 가구를 고르며 신혼집을 상상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몰래 선을 보러 다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정말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우니 억눌렀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배신감과 씁쓸한 허무함 그리고 후회. 무엇보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파혼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와 주말을 함께 보내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살다 보면 더한 일도 겪어. 엄마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잘 된 거야. 사실 우리 딸 그런 집에 시집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거든. 결혼 소식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결혼이 취소됐다고 간단히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실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처음엔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아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아빠는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와서 통화하고 만나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이런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더 낫다.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던 어느 아침, 현관 초인종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벨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남자친구와 어머님이었어요. 언젠가 찾아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그것도 집까지 올 줄은 몰랐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초인종을 누르다가 나중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 울리던 전화를 결국 받자마자 그는 말했어요. 지영아,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알아.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만 얼굴 보자. 미안한데 문은 안 열 거야, 돌아가.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낼 사이 아니잖아. 나라고 선보러 나간 자리가 좋아서 나갔겠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할 말이 있으면 거기 서서 하세요. 현관 신발장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손에 들린 핸드폰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네. 어머님은 아빠 얼굴을 보며 당황했고 손에 쥔 핸드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제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아빠의 사진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회사의 대표, 즉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우리 가족의 회사였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문이 막힌 듯 굳어버렸죠. 이 일을 어쩌나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 저한테 했던 말들 그대로 해보세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은 조금 말투를 바꾸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뭔가 크게 오해를 했던 모양이야. 오해요? 그 오해라는 걸로 성까지 보게 하셨다고요? 잘 아는 분이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인서울대학도 나왔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랬지. 여기서 또 인서울대학 이야기를 꺼내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결혼 앞두고 선을 봤다는 건 그 자체로 신뢰를 깬 행동이에요. 이해를 바란다는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어머님은 그런 여자를 내 아들과 어떻게 결혼시키냐며 화내셨겠죠? 그건 너는 그런 애 아니잖아.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더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커플링을 들고 나와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도 인서울 대학 나온 여자 만나서 잘 살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그냥 너희 엄마랑 평생 살아. 알겠니? 제 말을 듣고도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자친구.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폭발해서 어머님을 밀치며 탓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어쩔 거야? 대체 뭘 한 거냐고. 너도 그때는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다 내 탓이라고?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다정했던 모자의 모습은 어디 가고 그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 그 자체였죠. 이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아빠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제야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도 한참 말다툼이 이어졌고 인터폰을 눌러보니 남자친구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던진 반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는 결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예물은 돌려보냈고 신혼집 계약금, 식장 예약, 신혼여행 예약 등 모든 비용을 남자친구 측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거겠죠. 서울 대학이었더라면, 아빠 회사라는 걸 먼저 밝혔더라면, 그랬다면 그들은 결혼을 밀어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제가 끝까지 제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 이 결혼이 무너진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데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파혼의 상처는 조금씩 옅어졌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여전히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인서울 나올 수 있다면 물론 좋죠. 하지만 인생에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 국립대를 나왔지만 웬만한 인서울 대학을 들어간 사람보다 성실하게 공부했고 지금도 제가 나온 대학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제 대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